자, 이번 시간에는 행정론의 문제를 통해서 행정문의 문제 25문항 똑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론에서 배웠던 것이 어떻게 기출문제로 출제되었는가 또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일반 행정과 비교하여 사회복지 행정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지요. 문제 해결 과정이다. 하나의 시스템이다. 또는 가치 판단적 요소가 작용을 한다. 공공의 의지의 실현 과정이다. 보다 나은 미래를 구현하는 과정이다. 이런 등등의 공통점도 있지만 또 차이점으로 해서는 이 일반적인 행정은 보통 표현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데 비해서 이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것은 인지된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또 그러면 사회복지 행정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는 과거에 손상된 사회적 기능의 회복을 도모한다는 점, 또 현재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체계와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또 그러면 미래를 위하여 사회적 역기능 의 발생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등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게 잠깐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기본으로 한다. 인간의 가치와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다. 자원의 외부 의존도가 높다. 특히 다른 행정에 비해서 사회복지 행정은 외부 자원의 의존도가 높죠.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실천 표준 기술의 확립으로 효과성 측정 용역. 아니죠. 사회복지 행정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사회복지 관련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용되는 기술이나 또는 기법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소위 한계점,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에는 그것이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목표가 표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또 그 대상이 인간이다 보니까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또한 성공 확률도 낮고 또 성과 평가에 대한 논란도 많다는 특징을 사회복지 행정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표준 기술의 확립이나 표준화된 측정 도구의 구입은 어렵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의 외부 환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환경 역시 두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에는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반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는 과업 환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반 환경으로서는 정치적 여건의 변화나 경제적 여건의 변화, 인구 사회학적 여건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의 변화, 또 문화적 변화 또는 이런 등등을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고, 또 과업 환경으로서는 클라이언트 제공자나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나 재원 제공자, 경쟁 조직, 합법성이나 권위 제공자, 수혜자 이런 등등을 전부 과업 환경으로 듭니다. 우리 거기 보면 2번에 보시면 1번에 사회복지 조직은 외부 환경에 의존적이다. 시장 상황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 조직은 경쟁 조직을 중요한 환경 요소로 한다. 그렇죠? 중요한 환경 요소,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과업 환경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 조직은 정부 재정 요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문의 재정 지원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건 알고 계셨을 것이고, 사회복지 조직이 직접 상호작용하는 외부 집단들을 과업 환경이라고 한다. 그렇죠? 직접 상호작용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조직의 정당성과 권위를 제공하는 외부 환경 중의 하나로 과업 환경의 하나이다.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지요. 그다음에 3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이나 이런 다루지 않은 문제에서 같이 이제 집어넣습니다만은,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다음의 전략들은 무엇을 높이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가? 아웃리치라고 하는 찾아가는 복지, 적극적 복지. 우리가 사각지대 발굴이라고 표현하죠. 찾아가는 복지. 무엇을 높이기? 효율성을, 합리성을, 체계성을, 활용성을, 공평성을. 자, 여기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아웃리치, 찾아가는 복지는 효율성, 비용 대비 산출 또는 합리성,
또 어떤 위계성, 또 평등과 관련된 공평성, 이것보다는 활용성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보도 역시 마찬가지죠. 홍보도 역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활용성이라고 지금 자꾸 활용성에 좀 불편하신데, 활용성이라는 것은 접근성을 말하는, 사회복지 조직을, 사회복지 행정을, 사회복지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것은 접근 용이성을 말합니다. 그 때문에 아웃리치, 찾아가지 못한다면, 찾아오지 못한다면 찾아가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지 못했다면 알게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 정보 및 의뢰,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구축, 서비스 조직에게서는 자꾸 활용성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 접근성을 높여주는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성, 접근 용이성을 말합니다. 다음에 4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은 어떤 조직 이론에 관한 설명인가? 조직 구성원의 내적 통합과 변화된 환경에 대한 외적 적응의 관계를 다룬다. 조직 구성원의 내적 통합, 변화된 환경에 대한 외적 적응의 관계를 주로 다룬다. 좋습니다. 뭐 어떤 문장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조직 구성원의 소속감,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한다. 가만히 보면 행정관리론, 조직문화이론, 관료제 조직이론, 사회자본론, 행렬조직이론, 어떤 조직 구성원의 내적 통합, 또 변화되어가는, 즉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외적 적응의 관계를 다룬다. 자, 좋은데 거기에 보면 조직 구성원의 내적 통합과 나의 조직 구성원의 소속감과 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요소를 구명한다. 행정관리, 조직문화, 관료제, 뭐 여기서는 조직문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문화가 뭐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 동질성을 가짐으로써 우리란 단어가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소속감이나 정체감 형성이나 내적 통합을 도모하는 것은 바로 삶의 방식입니다.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조직의 유연성 정도를 설명한다. 최근에는 이직의 원인을 설명해 주는 이론도 활용된다. 어떤 조직 문화란 말을 꼭 우리가 인행사에서 배웠던 문화가 뭐다? 이 문화란 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 ways of life,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은 인간관계론이 6번에 나와 있고 7번에 보면 다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인간관계론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조직이론은 개방체계적 관점에서 조직에 대한 환경의 영향력을 설명한다. 자, 가번을 통해서 우리는 제도이론, 관료제이론, 자원의존 이론, 정치경제이론, 조직군 생태학 이론, 여기에서 관료제 이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직 이론을 전통적 이론과 현대적 이론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조직 이론이라고 할 때 고전 이론은 보통 고전 모형의 이론과 또는 신고전 모형의 이론인데,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 이론 또는 공공관리론, 이런 고전 모형, 또 그러면 신고전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관계론, 공통점이 뭐예요? 폐쇄체계 이론이라는 거예요. 환경과의 관계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하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를 따지는데, 어떤 방법으로 원리 원칙을, 공식 조직을 중심으로 경제적 요인을 가지고, 아니면 어느 정도 재량과 융통성을 가지고 비경제적 요인도 동원해서 비공식 조직도 활용해가면서 방법을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어쨌든 공통점은 환경과의 관계는 다루지 않는다는 점인데, 여기에서는 개방체계적 관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관료제 이론 제거됩니다. 사회복지 조직과 관련된 법적 규범이나 가치체계를 주요 설명 요인으로 한다. 개방체계 이론, 현대 조직 이론 중에서 상황구조 이론이나 또는 자원의존 이론이나 정치경제 이론이나 제도 이론이나 신제도 이론, 조직군 생태학 이론 중에 법적 규범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제도나 체계나 또는 정책, 법, 거기에다 규범까지 포함되면 신제도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유사 조직 간의 동형화 현상을 모범 사례에 대한 모방과 전이 행동으로 설명을 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형에서 답은 여러분들이 교재에다가 첨가를 해주시면서 이미 나를 통해서, 가를 통해서 개방체계 이론, 현대조직 이론, 나를 통해서 제도 이론, 그 중에 규범이 들어가므로써 신제도 이론을 찾아냈습니다. 답은 거기에 보면 제도 이론으로 설명을 했죠.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뭐 8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9번 문제를 보시면 괄호 안에 들어갈 리더십에 대한 접근 방식과 그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 요즘에 보면 정부 제도 개편, 군대에 있는 기무사 문제라든지 대법원 문제라든지 법원 행정처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조직의 분류의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모두 리더십에 관련된 영역이 등장을 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또 리더십의 문제가 역시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존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십 문제가 당연히 절대 시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얻어 출제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리더십의 이론은 특성이론, 행태이론, 상황이론, 변혁적 지도성 이론 또는 이런 등등의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아직은 체계화되지 않았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바람직한 리더십 행동은 훈련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태이론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은 행태이론. 업무의 환경 특성에 따라 필요한 리더십이 달라진다는 것은 상황이론이 되겠습니다. 리더십은 타고나야 된다. 아주 귀염둥이 문제지요. 특성이론, 자질론이지요. 리더십은 지도자와 주동자가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어쨌든 여기를 모른다 치더라도 1번 모른다 치더라도 자, 첫 번째 훈련을 통해서 행태이론, 두 번째 상황이론, 세 번째 특성이론. 거기에 대해서는 답은 1번밖에 없네요. 거기서 리더십은 지도자와 부하들 간에 소위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거기 동기부여 이론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제 나오게 됩니다.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슬로 욕구 5단 개설 다 알고 계십니다. 매슬로우 욕구에서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가 나타나게 된다. 그렇죠? 상향 충족설이지요. 그래서 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이행된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누구나 인간들이 충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 수준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은 노력과 보상 간의 공정성이 동기부여의 핵심 요소이다. 그렇죠.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회사나 조직의 반대 급부가 다른 사람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떻다고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바로 동기 유발의 강도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알더퍼의 ERG 이론에서는 존재의 욕구, existence, 그다음에 관계의 욕구, relatedness, 그다음에 성장의 욕구, growth는 동시에 추구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매슬로우처럼 상향 충족하기도 하지만 하향 충족도 하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모든 인간들은 단지 어느 것이 좀 더 도드라지느냐의 문제가 있다 뿐이지 존재의 욕구, 관계의 욕구, 성장의 욕구가 동시 추구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알더퍼의 ERG 이론이 되겠습니다. 허스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에서 봉급, 환경 관련 인적, 물적 환경 요인은 위생 요인이라고 합니다. 맞는 거군요. 맥클렌트의 성취 동기 이론은 XY 이론의 동기를 두고 있다. 맥클렌트가 제시한 성취 동기 이론, 또 보통 성취 동기 이론을 체계화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맥클렌트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과 비교해 볼 때 성취 욕구에서 사실은 이것은 거기에 보면 맥클렌트가 제시한 성취 동기 이론은 XY 이론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을 기초로 해서 바탕에 두고 이렇게 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맥클렌트의 성취 동기 이론입니다. 그래서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화 욕구로 이렇게 나눈 것이 친화 욕구 또는 친교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첨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5번이 틀린 겁니다.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슈퍼바이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12번에 보시면
12번에 보시면 아마 우리가 정책론에서도 한번 다뤄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넘겨졌던 것이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정책론에서는 다뤄보지는 못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거기 참고자료, 첨부자료를 보고 계실 것이고 바로 행정론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서비스 재정 공급 방식 중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사회복지 서비스 재정 공급 방식에는 공공재원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는 방식도 있고 민간 재원을 통해서 조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공공재원 방식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하는 조달하는 방식이나 또는 뭐 민간 부문에 지원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원을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소비자에게 재원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은 우리는 정책론에서 어디서 배웠냐면 바우처에서 배웠어요. 바우처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특징과 장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재원을 클라이언트,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한다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을 직접 제공받은 클라이언트는 자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 주권자로서 자기 선택권을 행사합니다.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들은 그러한 소비자들을 자기 매장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시장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벌써 이제 이것은 저는 바우처에 대한 것이에요. 서비스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 강조 제3자 현금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복습할 겸해서 정책론에서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겸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범주적 보조금, 포괄 보조금 이런 말들이 쭉 또 매칭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조달 방식에는 범주적 보조금은 보통 조건부 재정 지원이라고 합니다. 사업의 설정부터 시작해서 사업의 세분화된 사업 단위에 대한 예산 배정까지를 모두 중앙정부에서 철저하게 아예 판을 딱 짜놓고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할 거냐 말 거냐만 OX만 결정을 하고 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내려보내서 그대로 집행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너가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싫습니다 그러면 안 내려보내는 거예요. 말로는 전국적 단위의 통일적 사업을 위하여 시행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사실은 지방자치 시대에 중앙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장악하는 것을 범주적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세 번째 매칭 보조금처럼 범주적 보조금을 내릴 적에 우리가 100 중에 80 내릴게, 너 20 내, 그러면 내려보낼게. 80이 없어서가 아니라 20도 없어서 못 오는 지방정부에서 80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하고 싶어도 못 오는 사업을 판을 짜가지고 내려보내는데 싫다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로 인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재정적 부담이 큼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범주적 보조금의 한 내용이라고 하는 매칭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총액 보조금 또는 포괄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능적 재정 지원이라고 합니다. 범주적 보조금처럼 전체를 다 판을 짜가지고 예산 배정까지 해서 내려보내지는 않지만 큰 판을, 적어도 큰 틀은 잡아줍니다.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해. 돈도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그 범위 내에서 써. 그리고 세부 사업이나 세부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배정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마치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주는 것 같으지만 사실은 핵심적 큰 틀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기능적 보조금이라고 하는 포괄 보조금 또는 총액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론에서 다뤘던 것을 좀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는 어쨌든 바우처에 대한 것도 역시 정책론에 다뤘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 방법이 나와 있는데 13번 예산 편성 방법, 그러면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또 기획 예산, 연기준 예산 뭐 이런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과 무관하게 답 나왔네. 전년도 예산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에 대하여 새로운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예산의 편성을 이끌어가는 것은 영기준 예산이 되겠어요. 전년도 예산에 무관하게 매년 새롭게 하는 순간 영기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기준 예산. 그래서 보시고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한 문제가 나오는데 하고 안 다룰 수 없는 거고 마케팅이 나와 있죠. 마케팅. 옛날에는 마케팅이라는 것이 참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마케팅의 4P 단답식으로 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있고 또 배경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기에 많은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빠지면서 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 사회복지 부문에도 마케팅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4P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마케팅에서 고려해야 될 특성으로 옳은 것은 표준화된 서비스로 사회복지는 그 대상을 인간으로 하기 때문에 표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리 부문의 마케팅과는 달리 사회복지 부문과 같은 비영리 부문의 마케팅에서는 표준화된 서비스의 표준화가 불가능합니다. 서비스의 표준화가 불가능하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체로 목표 달성에 대한 특성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영리 부문은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 단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량화 또는 측정이 가능하지만 무형성이 특히 하나의 큰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그 비영리 부문에 특히 사회복지 부문의 측정은 측정 도구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측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측정이 가능하다, 측정이 곤란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평가한다? 그건 영리 부분이지요. 이용하기 전에 이미 그에 대한 설명 보고 사전 잠정적인 평가하고 물건을 구매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사회복지 부문과 같은 비영리 부문의 마케팅에서의 그 평가는 사용하고 나서 등장을 합니다. 사용하고 나서. 또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용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용 이후에. 그다음에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는 동시에 일어나. 영리 부문은 생산 부문 따로, 소비 부문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비영리 부문의 이 생산과 소비는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나게 된다. 제공된 서비스를 반환하거나 되팔기가 어렵다. 사회복지 서비스 영리 부문은 그야말로 반품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요즘 뭐 벤츠에 대한 그 반품 쭉 나와 있지요. 그러나 비영리 부문은 반환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반환하거나 되팔기가 어렵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기획도 한 문제가 나올 건데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지향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대단히 동체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말합니다. 굳이 기획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획을 하게 되면 장점, 겸 필요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기획을 하게 되면 조직의 효과성이나 효율성도 높아지고 조직의 불확실성이 약해지면서 조직의 소위 조직 성원들의 사기도 진작되고 또 그런가 하면 조직의 소위 책임성도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장점 겸 필요성으로 등장을 하고 이 기획 기법으로서는 시간별 활동 계획 도표라고 하는 막대 그래프 도표로서 소위 겐트 차트도 있고 월별 활동 계획표라고 하는 섀도우 U 그래프도 있고 또 그러면 방침 기획 기법으로서 PDCA도 있고 또는 퍼트도 있고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미래에 일어난 일을 예측하며 과거 오류의 재발을 방지한다. 프로그램 수행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효율성, 효과성, 합리성을 증진시킨다. 불확실성이 증가된다. 답은 4번이군요. 기획을 통해서 조직 운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조직 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조직의 프로그램 운영상의 책임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전문화된 지식체계 기반을 둔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단답으로만 출제를 했지만 좀 더 그 첨부 자료를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좀 더 확대시켜야 되겠지요. 전략 기획에서 기관의 장단점에 대한 내부 분석과 스트렝스와 위크니스. 그다음에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기관 활동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하여 어떤 오퍼튜니티가 있고 어떤 트리트니와 있는지를 따져보자. 이걸 스워트 기법이라고 하는 거지요. 스워트 기법.
해서 스워트 기법 이미 제목을 가지고 문제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은 됐습니다만은 이 스워트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확대시켜서 공부를 해 놓으시면 아마 2019년도나 이럴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7번에 보시면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책임 부여에 초점을 두어 생산성을 높이고 하는 조직관리 기법. 조직관리 기법에는 MBO, PERT, TQM 이런 등을 들어볼 수 있는데 특히 공통의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조직 성원들의 참여, 다 참여지만은 공통의 목표나 전 구성원의 참여가 우선적으로 배려되는 것은 MBO입니다. 시간이란 단어가 나오면 PERT, 고객이란 단어가 나오면 TQM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더욱이나 참여를 강조하면서 명확한 목표 설정, 책임 부여에 초점을 두고 생산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은 MBO가 되겠습니다. MBO 말고도 PERT와 TQM에 대한 출제 비중 똑같이 가지고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는 MBO만 다뤘지만 그다음에 18번에 보시면 프로그램의 논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 흐름의 전반적인 영역을 파악할 수 있는 개념 지도를 우리가 논리 모델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투입했으며 어떻게 진행됐으며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그로 인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며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어? 이렇게 바라본 것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 지도를 우리가 논리 모델, 로직 모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체계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프로그램 논리 모델은 체계 이론. 체계 우리가 보면 인행사에도 여러분 공부를 하셨겠지만 체계 그러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투입, 전환, 산출, 피드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것을 모델로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목적과 목표를 가진다. 프로그램 요소들을 투입, 활동, 산출, 성과로 구조한다. 활동을 전환 또는 개입이라고 했고 프로그램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를 가져간다. 성과는 활동을 통한 직접 산출을 말한다. 성과를 통하여 밖으로 드러난 직접적인 산출물은 우리가 산출이라 하고 그로 인한 내재적 만족감은 성과라고 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행정의 책임성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명문화된 법적 기준, 사회복지 행정 이념, 공익, 고객의 요구 어느 걸 부정하겠습니까? 이건 다 맞는 거지요. 다음에 20번에는 출제 비중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20번에 여러분들은 매몰 비용이나 네드 테이프 또 그러면 분권화에서 나오는 매너리즘 이런 단어들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 여기는 매몰 비용을 좀 다뤄놨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이 혁신과 변화를 시도할 때 저항력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한 노력이 얼만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얼만데 라고 뭔가 변화나 혁신을 하려면 조금만 더 해보자고 이렇게 버텨서 오히려 피해액을 더 증대시키는 하나의 매몰 비용이 되는데 조직과 직원들이 기존 업무 분야에 대해 투자했던 시간, 노력, 헌신을 회수받지 못하는 문제이다. 이것이 크면 클수록 조직 차원의 변화 시도에 대항하려는 힘이 커진다. 매몰 비용입니다. 매몰 비용.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만 보더라도 가슴 아파도 못 온다고 이렇게 저항을 하게 되거든요.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털어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의 변화가 옛날도 물론 급변했지만 옛날에 변하는 급변과 오늘날에 우리가 그야말로 체감하는 이런 급변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읽어보시면서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으시고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시면서 또 제4차 혁명에 대해서 정말 4차 혁명 속에서 복지가 존재할 수 있을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제는 딸기도 이제는 기계가 따는 시대가 됐잖아요. 어떻게 딸기에 익었는지 당도가 어떤지 이런 거 그걸 높낮이 이런 것도 어떻게 딸까 그러는데 수만 개의 프로그램이 조그만 기계에 탁 들어가 있어서 쫙 가면서 스캐닝을 하지 않습니까? 쫙 해서 당도 몇 그리고 뭐 수분 몇 이걸 딱 하고 다음에 높이면 높이 쫙 조리해서 그 여러 개의 딸기 중에 딱 딸 것만 딱딱 따가지고 쑥 지나가지 않습니까? 딸기만 프로그램이나 그것이 수만 개 나오겠습니까? 노인복지에 있어서
특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행동 양상이 몇 개 나오겠습니까? 수만 개라고 내가 표현했지만 충분히 수만 개를 프로그래밍해서 기계가 지금 우리가 보면은 간단하게 장난처럼 소위 인천국제공항에서 길 안내를 로봇가 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는 몇 개, 한 200개 들어가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런데 그걸 다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만한 그게 아니고 주먹만한 것이 그보다 훨씬 많은 수만 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간의 역량을 대체해버릴 거예요. 4차 혁명도 신경 써보시고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 20번에서 매너리즘을, 매몰 비용을 받습니다. 다음에 21번은 우리가 앞에서도 뭐 여러 영역에서 평가를 받습니다만 평가라고 하는 것은 과정에 따라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주체에 따라서 자체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 또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성평가, 효율성평가, 공평성 또는 형평성평가, 품질평가, 노력성평가 등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의 효율성,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이것은 총괄평가지요. 조사 연구기관이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조사 연구기관이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자, 이건 놔둬보는데 어떤 소속기관에서 하는 것은 내부평가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하는 것은 자체평가, 그 소속기관이나 부서에서 하는 것은 내부평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것은 외부평가라고 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 만족도를 평가한다. 프로그램 만족도를 평가한다.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 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 만족도를 평가한다. 자, 이거 좀 그러고 놔둬보시고, 다음에 양적, 질적 방법으로 프로그램 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과정평가나 형성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니은번, 디귿번 했더니 지금 밑에 보기를 보지 않더라도 니은번, 디귿번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놔둬보지만 프로그램의 효율성,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총괄평가이고, 그리고 양적, 질적 방법으로 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과정평가나 형성평가니까, 자, 1번부터 5번까지 총괄평가와 형성평가를 찾아보세요. 답은 1번이에요.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 평가에서 조사 연구기관이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조사하자면 그 프로그램을 집행한 또는 프로그램을 보유한 이런 기관에 대하여 조사 연구기관이거든 외부 연구기관 용역이라 해서 외부 평가라 하고,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 만족도를 평가한다. 프로그램 평가. 니은 디귿번에 들은 다소의 좀 설명의 하자가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총괄평가와 형성평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2번은 여러분들 보시고 2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시설평가에 포함된 서비스 취저 기준의 적용사항이 아닌 것은, 자, 그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평가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1999년부터 처음으로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는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이루어지죠. 사실 1998년 개정이라고 하지만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서비스 취저 기준, 이용자의 인권, 그리고 시설의 환경, 시설의 운영, 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의 인력관리,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과정과 결과, 또 기타 취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시행규칙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인권, 또 서비스의 과정 및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연계가 잘못되고 지역사회 연계입니다. 다음에 인력관리, 안전관리, 마케팅 전략은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24번에 보시면 소수의 이해관계자를 모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게 하여 문제를 깊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욕구조사 방법은, 자, 이 욕구조사 방법은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다뤘기 때문에 이 행정론에서는 그렇게 깊이 다루진 않았지만은, 욕구조사 방법 보면은 소수의 이해관계자들만 모여 답은 나왔네요. 특정 문제에 관한 이해 당사자들만 모여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초점 집단 기법이죠. 델파이 기법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적어도 익명성이라든지 아니면 반복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지역사회 포럼은 전체 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자유 토론하도록 하고 뭐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지역 욕구 사정의 방법들 쭉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해서 다뤄볼 수가 있고. 다음에 25번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 행정의 변화로 오른 것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공공부문의 복지 행정 업무를 맡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1987년이잖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5년에 처음 설치가 되고 2007년부터 제1차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 시행되었다. 2007년. 2000년 이건 맞네요.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형되면서 그 사각지대를 채우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가 법제화되었다. 200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09년 시행이 되겠습니다. 2000년,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그리고 1999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사회 서비스 공급 주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자, 이것은 1990년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부터의 문제라고 합니다. 1990년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부터 1990년대의 문제, 여기 문제는 2000년대 이후니까 당연히 지역사회 복지계획, 지금은 이제 2015년부터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이름 바뀌었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바뀌었고, 또 어떤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관한, 즉 오늘날은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관한 전체적인 법적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제는 전면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근거법, 지역사회 복지계획, 이제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법적 근거는 사회보장급여법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법적 근거가 바뀌었다는 것을 꼭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행정론의 영역이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참조해서 도움 많이 받으시고, 다음 시간에는 3교시 3영역으로 법제편에 가서 한번 우리가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